엘멘초의 카르텔은 전 세계에서 가장 위험한 5대 범죄 조직 중 하나입니다. 엘멘초 체포를 위해 약 110억 원의 현상금을 걸었고요. 멕시코 정부 역시 약 16억 원의 현상금을 걸고 엘멘초와의 전쟁을 선포했습니다. 쫓기는 사람들 도망자 19, 17일을 공개합니다. 마피아의 본고장, 이탈리아에서도 가장 악명이 높은 마피아 조직인 은드랑게타. 인신매매, 살인은 물론 유럽으로 유입되는 대부분의 마약 유통을 장악한 세계 최대 규모의 마피아 조직인데요. 인터폴은 은드랑게타 소탕을 위해서 전담 부서를 설치, 무려 2,500여 명의 특수수사요원이 동원됐습니다. 그리고 조직원 350여 명을 체포하는 데 성공합니다. 와, 엄청난 규모로 체포를 했네요. 야 마피아 소탕은 너무 어려운 일이잖아요, 사실. 와, 350명이 어마어마하네. 자, 그런데 말입니다. 역대 최대 규모의 마피아 소탕 작전에도 불구하고 은드랑게타 조직의 핵심 인물인 마약 밀거래의 주범 마르크 페렌 클라우드 비아르트만은 체포하지 못했습니다. 다른 조직원들은 뭐 엄청난 인력을 동원해서 다 잡아냈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게 핵심 인물인데 도대체 어디로 숨은 거예요? 무려 7년이나 인터폴의 수사망을 피했던 비아르트. 그런데 올해 초 인터폴이 드디어 이 비아르트의 흔적을 포착했습니다. 한 부부가 너튜브에 올린 이탈리아 요리 국방 영상이었습니다. 부부의 얼굴은 보이지 않지만 인터폴은 영상 속 남성을 비아르트로 확신합니다. 어떻게 그걸 확신하지? 이미 잡힌 거야? 아니 근데 얼굴도 안 보이는데 어떻게 알아? 아, 손 이런 데 혹시 손에 문신이 있나? 아, 문신. 그러니까 굉장히 독특한 어떤 형태. 패밀리들의 그 표식이 있을 수 있지. 얼굴이 안 보이는데도 인터폴이 해당 남성을 비아르트로 확신한 이유 바로 문신! 영상 속 남성의 팔에 비아르트와 똑같은 독특한 문신이 있었던 것입니다. 경찰은 해당 너튜버의 인터넷과 SNS 기록을 추적, 도미니카 공화국 해변 마을인 보카치카에 거주 중인 것을 파악했고요. 그곳에서 은신 중이던 비아르트를 발견, 7년 만에 그를 체포했습니다. 와, 진짜 너튜브를 했다고? 이게 보니까 본인도 영상 올리면서 얼굴이 안 나오니까 약간 방심한 거 아닐까요? 그렇죠. 너튜브에 올린 쿡방 영상 하나 때문에 7년간의 도피 생활은 끝! 바로 이탈리아로 송환됐습니다. 현재는 재판을 기다리고 있다고 합니다. 뭐 고맙습니다. 결국 그렇지. 본인이 이제 본인을 제보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쫓기는 사람들 도망자 19, 15일을 공개합니다. 경찰들은 줄을 서시오. 서울 서대문경찰서, 강남경찰서, 구로경찰서, 경기 광명경찰서, 부천 소사경찰서, 일산 동부경찰서, 인천 남동경찰서, 부산진경찰서 등등등. 제가 이 두 기자님 앞에 경찰서 이름을 길게 나열한 이유 모두 한 사람의 범죄와 연관돼 있기 때문입니다. 이 많은 경찰서들이 네. 저렇게 많은 경찰서가? 지난해 11월 20대 후반 여성 A씨가 단 열흘 동안 조사를 받았던 경찰서 드림. 어메야, 옮겨 다니기도 사람? 바빴겠다. 어떻게 열흘 동안 저 많은 경찰서에서 조사를 받나요? A씨는 하나의 사건이 아닌 무려 115건에 달하는 사건으로 지명 수배를 받은 상습 사기 용의자였습니다. 사건이 시작된 2016년으로 되돌아가 보겠습니다. 2016년 6월 당시 A씨는 인천지법에서 사기 및 사기 미수 혐의로 징역 6개월형의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80시간과 사회봉사를 선고받았지만 이에 대해 반성을 하기는커녕 바로 다음 달 일본으로 도주, 심지어 제가 아끼던 명품백 저렴하게 팝니다. 소중히 다뤄주실 분만 연락 주세요. A씨는 일본에서도 특기를 제대로 살려서 4년 동안 한국인을 상대로 온라인 물품 거래 사기를 펼쳤습니다. 그녀에게 당한 피해자만요, 자그마치 128명. 그리고 피해액은 무려 6억 2천만 원 이상이었습니다. 진짜 많이 그러니까 이게 허위 매물 올려서 돈 받고 잠수 타고 뭐 이런 그렇죠. 범죄였나 봐요. 근데 128건이면 진짜 안 걸리고 잘했네. 중국 나쁜 놈이네, 진짜. 잘했다고? 아니, 그러니까 잘 해온 거라고. 잘했다라는 잘했다고요? 게 싫어합니까? 아니, 좀 투심 좀 칭찬인가요? 잡지 말. 굿이라는 얘기, 굿 잘했다는 건 잘 사기를 쳐왔다고. 배우고 잘했다고요? 배우고 싶다고요? 잘했다고요? 배우고 싶다고 그랬어 지금. 사이코패스들인 것 같아. 그녀의 수법은 나날이 진화해 나갔습니다. 가령 물품 대금을 입금했다고 거짓 송금 문자를 보내 물건을 받거나
사고 송금했다고 속여 돈을 갈취. 그뿐 아니라 일본에 있는 한국인을 상대로 송금 대행을 모집, 타인 명의의 통장을 범행에 사용하기도 했습니다. 아니 근데 여기에 뭐 타임명의 통장까지 이용을 했다고 하면 잡기가 힘들지. 왜냐하면 잡아봤자 딴 사람이잖아. 자, 그리고 멈출 줄 모르는 그녀의 사기 행각에 피해자들은 날이 갈수록 늘어났고요. 온라인 중고장터에서는 A씨에 대한 사기 피해 호소글이 속출. 이에 경찰은 일본 인터폴, 주일본 경찰 주재관과 공조 수사 끝에 드디어 일본 도쿄 자택에서 A씨를 체포, 한국으로 강제 송환했는데요. 알고 보니 이미 각 지역에 115건의 수배령이 내려진 상황. 이에 검찰은 체포 영장이 발부된 경찰서마다 인계 조사하도록 하세요. 체포영장 유효 기간인 48시간씩 조사한 뒤 다음 경찰서로 그녀를 인계하는 해프닝이 벌어지기도 했죠. 아니 근데 너무 악질이야. 진짜 악질이야. 악질이다. 너무 악질이야. 진짜 악질. 이런 사람들은 정말 잡혀야 돼요. 그리고 이미 벌을 받아야 될 사람 집행유예를 선고해 준 거잖아요. 근데 그렇죠. 그거를 도망가서 범죄를 또 저지른다? 반성의 여지가 절대 없는 사람인 거예요. 엄벌을 내려야 됩니다. 쫓기는 사람들 도망자 19, 14위 공개합니다. 회장님의 블록버스터급 도주금. 프랑스 자동차 회사 르삐의 회장으로 도산 위기에 처한 일본의 자동차 회사 닛비를 화려하게 부활시키며 일본에서 영웅으로 추앙받았던 자동차 업계의 거물 카를로스 곤 전 회장. 그런 그가 2018년 특별 배임 등의 혐의로 조사를 받아왔고요. 2019년 4월부터 24시간 감시를 받으며 재판을 앞두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일본의 불공정하고 정치적인 박해로부터 도망쳤습니다. 어린 시절을 보냈던 레바논으로 도주한 사실이 드러나며 일본 전역이 발칵 뒤집혔습니다. 가택연금 중이면 당연히 출국이 불가능한 상황이었을 것 같은데 야, 그 도망친 방법이 궁금하네요. 백이 있었던 거 아니에요? 카를로스 곤 회장의 탈주국은 10여 명의 다국적 용병들이 있었기에 가능했습니다. 그의 탈출에 앞장선 리더, 미국 육군 특수부대 출신 마이클 테일러, 그리고 행동 파견 브레인 그의 아들 피터, 운송 담당 전세기 조종사와 터키인 직원들까지 동원됐는데요. 먼저 마이클과 피터 부자는 6개월 전부터 탈주국을 위해 치밀하게 사전 답사와 조사를 실시. 이들은 개인 전세기 전용 출입구의 장비 검색에 허술한 간사이 공항을 도주 경로로 낙점했습니다. 근데 좀 믿기지가 않는 게 공항에서 뭐 지나갈 때 엑스레이도 찍고 신분증도 보고 하잖아요. 이거 어떻게 뚫어낸 거예요? 일본 언론 보도에 따르면 이들은 악단으로 위장, 카를로스 회장을 다름 아닌 대형 악기 장비 케이스에 숨긴 후 이동. 그렇게 보안 검색대를 무사히 통과했고요. 전세기를 타고 유유히 터키를 거쳐 레바논으로 도주. 아니 근데 이게 좀 씁쓸한 게 그래도 다국적 기업의 CEO 아닙니까? 그렇죠. 이게 어떻게 보면 이렇게 몰래 빠져나가는 것 자체도 명예롭진 않은 거예요. 카를로스 곤 회장은 자신이 도망친 이유에 대해 닛비와 르비를 통합하려고 했기 때문에 일본에서 자신을 음해하려는 음모를 꾸민 것이다 라고 주장했는데요. 그리고 일본 측은 레바논에 그의 송환을 요구하고 있지만 두 나라는 범죄인 인도 조약을 맺지 않았기 때문에 레바논은 송환 요구에 응하지 않고 있습니다. 좀 정정당당하게 검색대를 걸어서 나가면 되지. 왜 근데 일단- 악기통에 숨어서 나가서 근데 일단 저런 얘기- 절차적으로 네. 어떻게든 본인 도망친 거잖아요. 그건 그치. 잘못이죠. 그건 잘못이지 뭐. 존경받던 CEO에서 도망자라는 꼬리표를 달게 된 그. 비록 도망치는 데는 성공했지만 도덕적인 비난은 면치 못할 겁니다. 쫓기는 사람들 도망자 19, 12위를 공개합니다. 자, 이번 특종은 제가 1억 천금, 100만 장자를 꿈꾸는 한 기자님을 위해서 특별히 준비해봤습니다. 제가 그런 걸 꿈꾸고 있습니까? 한타가 노리고 있죠. 좋아요. 기대하겠습니다. 네네. 지금부터 제가 소개해드릴 이 사람들의 얼굴, 이름만 잘 기억해 두셨다가 우연히 길을 지나다가 이 사람들과 마주치셨다. 그때 간단하게 전화 한 통만 걸면 100만 장자가 되는 겁니다. 오케이. 이들의 정체가 무엇이냐? 미국 국무부가 운영 중인 테러 정보 신고에 대한 포상 프로그램이 선정한 현상금 탑3 거물급 테러리스트들입니다. 오케이. 현상금 탑3 테러리스트 그 첫 번째 주인공 이름 알 자와히리 현상금 약 280억 원. 국제 테러 조직 알카에다 내 최고 전력가로 알려져 있는 그는 현재 생존한 최고의 현상금 테러리스트입니다. 200 얼마요? 280억. 와, 진짜. 280억, 와.
1998년 빈라덴과 함께 수백 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케냐, 탄자니아 미 대사관 폭탄 테러 등 알카에다의 굵직한 테러를 실질적으로 기획, 주도해온 인물인데요. 2011년 알카에다의 새 지도자로 알 자와히리가 임명되자 당시 미국의 마이크 멀린 합동참모본부 의장은요. 우리는 알 자와히리를 끝까지 추적해 사살할 것입니다. 미국에서 저렇게 나올 정도면 진짜 대단히 위험한 인물이긴 한 모양이네요. 뭐 액수가 그걸 증명하고 있죠. 이어서 두 번째 현상금 탑3 테러리스트 이름 시라주딘 하카니. 현상금 약 110억 원. 미국 국무부는 아프가니스탄을 거점으로 활동하는 아프간 반군 세력이자 탈레반 연계 조직인 하카니 네트워크의 지도자 시라주딘 하카니에게 $10,000,000의 현상금을 내걸었는데요. 그 이유. 하카니 네트워크는 나토와 아프간을 노리는 가장 치명적인 무장단체입니다. 2011년 9월에는 아프가니스탄 수도 카불에 위치한 미국 대사관과 북대서양 조약기구인 나토의 국제안보지원군 본부에 폭탄 테러를 자행한 배후로 알려졌기 때문이었죠. 자, 마지막입니다. 세 번째 현상금 탑3 테러리스트. 이름 아부 무함마드 알 줄라니. 그의 현상금 역시 약 110억 원. 알 줄라니는 알카에다의 시리아 테러 조직 알 누스라 전선의 수장인데요. 2015년 알 누스라는 시리아 내 한 검문소에서 약 300명의 민간인들을 납치한 전적이 있고요. 또 시리아 이들리브 지역의 한 마을에서는 약 20명의 주민들을 끔찍하게 학살하기까지 했던 겁니다. 민간인들한테는 왜 그래요, 정말. 참. 민간인들한테 저런 건 진짜 아닌 것 같아요. 아무리 자신들의 뜻을 이루려고 해도. 사실 그게 테러리스트가 제일 나쁜 점이죠. 아니 지금 뭐 280억, 110억 좋은데 뭐 우리 돈 벌게 해준다면서 우리가 어디 가서 이런 테러리스트를 만납니까? 제가 몽타주를 그렸습니다. 예. 아 몽타주를 또 그렸어요? 그 와중에? 죄송한데 사진이 있는데 굳이 왜 몽타주를. 이런 바보 같은 짓을 했네. 사진을 보고 몽타주를 저희가 그리는 사람? 그림을 사진이 그려놨- 없기 때문에 몽타주를 그리는 거거든요. 예. 아 그래요? 아하. 이 역발상이었습니다. 예. 전 세계를 테러의 공포로 몰아넣은 거물급 테러리스트들 하루빨리 체포돼 무자비한 테러를 일으킨 대가를 치르게 해야 할 겁니다. 쫓기는 사람들 도망자 19, 10위를 공개합니다. 불과 8개월 만에 자수한 사연은 2014년 3월 미국 캘리포니아의 한 경찰서. 세상을 잃은 듯 심각한 표정의 20대 남성 크리스토퍼 비아 타파가 경찰서로 들어섰는데요. 사실 제가 지명 수배자인데 자살하 왔어요. 그는 2013년 8월 지명 수배자로 등록된 범죄자였습니다. 그러니까 수사망이 좁혀지니까 못 참고 자수한 거 아닙니까? 아니면 네. 뒤늦게 잘못을 깨닫고 반성했다? 제일 좋은 시나리오인데 그게. 자, 비아타파가 약 8개월 만에 직접 경찰서를 찾아간 이유. 바로 정 기자님께서 아침에 눈 뜨자마자 가장 먼저 하는 이것 때문이었습니다. 내 이름 검색? 정답! 정답이야? 진짜로? 아니 나 지금 약간 어안이 벙벙한데? 진짜 그거라고? 그렇습니다. 심심한데 인터넷으로 내 이름이나 검색해볼까? 비아타파는 주위 포털 사이트에 본인의 이름을 검색해봤는데요. 그런데 말이죠. 아니 내 이름이 거기서 왜 나와? 북부 캘리포니아 지명 수배자 명단 웹사이트에 본인의 이름과 사진이 떡하니 등록돼 있었던 겁니다. 지명 수배된 걸 몰랐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몰랐다는 얘기인가? 본인이 모를 수가 있어? 이후 충격에 휩싸인 비아타파는 두뇌를 풀 가동. 혹시 그때 그 일 때문인가? 2013년 8월 비아타파는 이웃집에서 열린 파티에서 한 사람과 말다툼을 벌이게 되는데요. 그런데 당시 화를 주체하지 못한 그는 급기야 권총을 꺼내 바닥과 공중을 향해 발포. 다행히 부상자는 없었지만 이 캘리포니아주에서는 주거진의 총기 사용이 금지돼 있었기 때문에 그가 지명 수배자 명단에 올라와 있었던 겁니다. 근데 자기가 몰랐다는 게 난 너무 충격이다. 막 그냥 산 거 아니에요? 자기 생활 다 한 거 아니에요? 자신이 모르는 사이 지명 수배자가 되어버린 비아타파는 언제 경찰에 체포를 할지 모른다는 불안감에 직접 경찰서로 찾아가 자수를 했던 겁니다. 그리고 이후 북부 캘리포니아주 지명 수배자 명단 웹사이트에서 비아타파의 사진과 이름 위에는 capture, 검거라는 글씨가 새겨졌다고 합니다. 근데 사실- 잘했어요.
근데 이제 뉘우치고. 근데 이 정도의 어떤 그래도 순진한 범죄자라면 차라리 그때 화를 참고 그러지 소재가 말지. 생겼을 때 거기서 사과하고 해결을 했었어야 이런 일이 없지 않았겠습니까? 어쨌든 자수하신 건 다행이고요. 자수한 건 잘했어요. 칭찬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신 그러지 마요. 네. 쫓기는 사람들 도망자 19 9일을 공개합니다. 아주 특별한 엽서의 수신인은 2017년 8월 프랑스, 벨기에, 체코, 스페인, 스웨덴 등 20여 개국 국민에게 아주 특별한 엽서가 발송됐는데요. 먼저 프랑스에 전해진 엽서 내용을 소개해드리면요. 파루, 너는 프랑스에서의 삶이 최고란 것을 알 거야. 우리는 네가 곧 우리 곁으로 돌아오길 바란다. 뭐야 이게? 하루라는 사람이 실종이 됐나요? 그래서 이제 캠페인성으로 이렇게 컴백 이렇게 하고 있는 건가요? 엽서의 수신인인 파루는 실종자가 맞긴 맞습니다만 사실 그는 2009년 은행강도 혐의로 20년형을 선고받고 도주 중이던 범죄자 파루 아치였고요. 그리고 이 엽서를 보낸 발신인은 유럽연합의 경찰기구 유로폴이었습니다. 또 저렇게 다정다감하게 쓴다고? 근데 너무 다정다감하게 바게트빵 들고 컴백 이러면서 영화에 보면 고백할 때 쓰는 스케치북 그 대화 아닙니까 저게. 예전에 유로폴에서 사람들의 범죄 신고를 촉구하기 위해서 지명 수배자들의 사진 인적사항을 담은 그런 달력을 제작해 배포했었다고 저희 소개를 해드렸었잖아요. 이것도 어떻게 보면 심리적으로 조금 그래. 더 회유하기 위해서 비슷한 의도로 제작한 거 아닐까요? 이 엽서가 널리 배포될수록 경찰들이 범죄자를 검거할 가능성이 커집니다. 유럽연합 회원국에서 현상 수배 중인 21명의 주요 범죄자에 대한 정보를 게재해 회원국 국민에게는 관심과 신고를, 또 수배자들에게는 자수를 촉구하기 위해 국가별로 이 엽서를 제작해 배포했는데요. 발상이다. 여기에다가 벨기에에서는 마약 거래 혐의로 기소된 현상 수배범 아르튀르 노로키에게 벨기에 감자튀김이 최고지. 진짜 맛있대. 우리는 네가 감자튀김을 그리워할 거라는 걸 알아. 돌아와서 감자튀김을 마음껏 즐기렴. 저거 듣고 와가지고 감자튀김 어딨어요? 감자튀김 웃기. 감자튀김 준다 그랬잖아요. 도망자 생활이라는 게 얼마나 고달픕니까? 몸고생 마음고생 그만하고 죗값 치르고 두 발 편히 뻗고 자라. 이렇게 향수를 자극하며 범죄자들의 감성을 터치한 거죠. 아니 근데 네가 감자를 그리워할 거 우리 다 알아. 너무 웃긴다. 그래야 할 수 있지. 실제로 유로폴은 2016년 1월부터 범죄자를 추적 검거하기 위한 다양한 캠페인을 벌여왔는데요. 그 결과 36명의 지명 수배자를 체포, 또 그중에 11명이 제보를 통해 검거됐다고 전해졌습니다. 효과 있네. 효과가 발상이라니까. 그래. 네, 이게 그런 것 같아요. 사실 현상수배 전단지는 좀 살벌해서 또 무섭기도 하고 그치. 쳐다보면서 유심히 보기 힘든데 이런 거는 저희가 한번 딱 보게 되잖아. 좋은 아이디어. 어쨌든 이제 사람들이 이런 캠페인을 더 많이 보고요. 교묘히 숨어있는 범죄자들이 하루빨리 검거됐으면 좋겠습니다. 이 마음이 편하게 살아야죠. 쫓기는 사람들, 도망자 19 8위 공개합니다. (2012년) 콜롬비아. 당시 경찰들은 유명 폭력 조직이자 여성들을 고용해 남성을 유혹한 뒤 납치, 감금, 협박 등을 일삼은 지오반니 레보예도를 검거하기 위해 혈안이 돼 있었는데요. 그는 납치, 감금 혐의로 법원에서 징역 60년형을 선고받은 뒤 곧바로 도주, 1급 지명 수배자 명단에 오른 인물이었습니다. 야, 근데 징역을 선고받고 도망간다는 건 좀 우리 상식으로 이해가 되지 않아요. 그죠? 레보에도가 도주한 직후 유명 폭력 조직의 일원인데다가 얼굴도 알려져 있던 상황이라 사람들은 조만간 그가 체포될 거라 생각했는데요. 그런데 말입니다. 이게 웬 귀신이 고칼 노릇입니까? 레보에도를 잡기 위해 경찰들이 온갖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그를 추적했는데요. 그러나 무려 1년간 그 어디서도 그에 대한 흔적은 발견되지 않았고요. 마치 이 세상에서 완벽히 사라진 듯 감쪽같이 자취를 감춰버렸던 겁니다. 경찰들이 일단 정말 쌍심지를 켜고 추적을 했을 거 아니에요. 도망갔다면 본인의 명예가 떨어지기 때문에. 그렇죠. 2013년 어느 날 콜롬비아 비앙키아 인근에서 감쪽같이 사라졌던 레보에도가 드디어 체포됐다는 소식이 전해졌는데요. 그런데 체포 당시 모두를 깜짝 놀라게 한 그의 모습.
municipal de Bogotá dictó una condena de 60 años por 뭐요? delitos de concierto. 체포를 당시의 모습은 지금 누가 봐도 이제 여성의 머리와 뭐 그런 모습이잖아요. 그런데 원래 남자였는데 두 가지 옵션이 있는 거 아니야? 원래 남자였는데 여장을 했든지 그래. 아니면 원래 남자였는데 여자가 된 건지. 자, 이게 어떻게 된 일이냐? 레보에도가 약 1년간 경찰의 수사망을 교묘히 빠져나갈 수 있었던 이유가 여장을 한 게 아니라요. 아예 성전환 수술을 감행. 로잘리나라는 이름의 30대 여성으로 완벽하게 변신했던 겁니다. 야, 이거는 성형 수술을 능가하네. 그렇지. 성별을 바꿔버렸어. 뭐 이건 굉장히 초유의 사태라 어떻게 반응드리기가 좀 참. 아니, 어떻게 체포가 된 겁니까? 그게 궁금하죠? 네. 불심 검문 중이던 경찰의 눈에 띈 한 여성. 어디서 많이 봤는데 누구시더라? 그 레보에도랑 너무 닮지 않았어? 근데 알아본 게 진짜 대단하잖아요. 아니, 이게 어딜 봐서 알아볼 만한 그 얼굴이냐고. 경찰들의 눈썹이 대단하시네. 이걸 보고 어떻게 알아보냐고. 경찰들을 그러니까. 칭찬해야겠네요. 네. 뭐 DNA 검사한 것도 아니고 그냥 육안으로 잡은 거잖아요. 잡은 거죠. 아니 사실 뭐 이렇게 해서 신분 완벽하게 숨겨서 어떤 범죄를 어떻게 저지를지 모르는 거잖아요. 그렇지. 정말 다행이네요. 진짜. 그리고 법의 처벌을 안 받았잖아요. 범죄자 신분을 감추기 위해 성전환 수술까지 감행했던 도망자. 성별은 바뀌어도 범죄를 저지른 사실까진 바꿀 수 없습니다. 자, 앞서 성별을 바꿔 죄를 숨기려 했던 황당한 흉악범에 이어서 이번에도 기상천외한 방법으로 정체를 숨기고 죄를 은닉하려 했던 범죄자의 도주국에 대한 특종입니다. 실례지만 이거보다 어떻게 더 기상천외할 수 있죠? 아, 저 들어보시죠. 굉장히 특이합니다, 이것도. 지난해 4월부터 미국 로스앤젤레스의 부촌 베벌리 힐즈의 주택가 수십 곳에서 강도 사건이 발생. 경찰은 절도범을 찾기 위해 수색을 벌였지만 수사에 난항을 겪었는데요. 비벌릴스를 저도 뭐 예전에 뭐 다른 촬영 때문에 가봤는데 저기는 절도범이 가도 절도할 생각을 못 할 정도로 굉장히 CCTV도 많고 보안도 철저하고. 당시 절도범은 정말 대담하게도 당당히 얼굴을 드러내고 범행에 나섰고요. 범인의 모습이 CCTV에도 포착돼 경찰이 CCTV를 분석하기까지 했습니다. 저 고화질인 거 봐. 그런데 정말 이상하게도 그를 알고 있다는 사람도 그에 대한 제보도 전혀 없었는데요. 아니 근데 너무 얼굴이 잘 드러나고 보이잖아요. 뭐 가린 것도 없고. 근데 CCTV에 저렇게 고화질로 찍혔는데 어떻게 못 잡고 저렇게 수사망을 피해 나갈 수 있었던 거죠? 자, 그런데 지난 5월 CCTV를 분석하던 경찰은 영상 속 남자에게서 아주 중요한 한 가지 공통점을 발견합니다. 가만. 왜 입을 벌리고 있지? 뭔가 이상한데? 아 그거. 저기 아까 할리우드 아니야? 그 왜 특수분장 그런 관련 산업 종사했던 분 아닐까? 맞네, 이거네. 입이 안 벌어. 경찰은 범인이 항상 입을 벌리고 있는 특이한 모습을 포착. 그리고 이 모습을 단서로 범인을 특정했고요. 프로웰, 당신을 절도 혐의로 체포한다. 절도범 프로웰이 CCTV도 아랑곳하지 않으며 당당히 얼굴을 드러내고 경찰의 수사망을 피할 수 있었던 이유. 인종을 바꿨네. 인종을 바꿨어. 이제 성별이 아니라 인종을 바꿨네. 와, CCTV랑 너무 다르네. 그는 수사에 혼선을 주기 위해 자신의 얼굴을 가리고 가발에 가면까지 착용해 백인으로 변장. 그래서 수사가 난항을 겪는 듯 했지만 결국 어설픈 가면 때문에 오히려 경찰의 눈에 띄어 체포. 그의 범죄는 막을 내렸고요. 현재 재판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렇게 어설프니까 입도 안 다물어지고 그 덕분에 잡은 거니까 뭐 다행인 것 같습니다. 생각지도 못한 방법으로 정체를 숨기려 했던 황당한 범죄자들. 하지만 아무리 꽁꽁 가려도 언젠가 그 민낯이 드러나기 마련입니다. 쫓기는 사람들 도망자 19, 6위를 공개합니다. 기상천외한 탈옥범의 도주 방법. 2018년 4월 8일 일본 열도 4개의 섬 중 시고쿠의 에이메현 이마바리시에 위치한 마스야마 교도소에서 재소자 히라오 다스마가 탈옥하는 사건이 발생. 당시 15,000명이 넘는 경찰과 16마리의 경찰견, 헬리콥터와 무인 정찰기 등이 투입됐지만요. 3주가 넘는 시간 동안 탈옥수 히라오를 검거하지 못했습니다. 捜索は難航。 야, 헬기가 떴는데? 일본도 CCTV가 엄청 많이 깔려 있는 나라인데 그러게. 어떻게 이렇게 도망 다닐 수가 있죠?
당시 탈옥수 히라오는 탈옥한 뒤 곧바로 교도소 인근 마을에서 자동차와 현금 등을 훔쳐 달아났습니다. 그리고 경찰은 시코쿠와 본토 혼슈의 중간 지점인 무카이시마 섬에서 히라오가 타고 도주한 자동차와 그의 DNA가 검출된 물건들을 확인한 뒤 탈옥수가 섬 밖으로 나가지 못하도록 모든 다리를 봉쇄해. 이 경찰은 무카이시마 섬에서 혼슈로 가는 길목들만 봉쇄하면 탈옥수 히라오를 검거하는 건 시간 문제라고 자신했습니다. 그런데 경찰이죠. 여기 탈옥수랑 닮은 남자가 있어요. 그가 탈옥한 지 22일째 되던 날 히라오는 당시 경찰이 예상했던 무카이시마 섬이 아니라 섬에서 약 70km 떨어진 본토 히로시마시 미나미구 시내 한복판에서 검거됐습니다. 야, 어떻게 갔지? 아니 섬에서 본토까지 가는 길을 차단했다 그랬잖아요. 그거 어떻게 한 거지? 탈옥수 히라오가 경찰의 포위망을 뚫고 도주할 수 있었던 이유. 바다를 헤엄쳐서 도망쳤습니다. 도망치느라 힘들었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히라오는 무카이시마 섬에서 약 200m 거리의 혼슈까지 헤엄친 뒤 히로시마까지 도주했다고 밝혔는데요. 그런데 당시 일본 경찰이 히라오가 바닷길로 도주할 가능성을 배제했던 이유가 있었습니다. 그가 헤엄친 무카이시마 섬 일대의 바다는요. 페리도 항해할 때 어려움을 겪는 데다 작은 어선은 엔진을 끄는 순간 휩쓸릴 정도로 파도가 센 곳인데 거길 헤엄쳤다고요? 이렇게 주민들 사이에서도 조류가 거세기로 유명해서요. 함부로 헤엄을 친다는 것은 자살 행위와도 같았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그가 헤엄쳐 도망쳤던 24일 밤은 비까지 내렸던 상황. 하지만 탈옥수 히라오는 경찰의 포위망과 모든 악조건을 뚫고 보란 듯이 도주에 성공했던 겁니다. UDT 훈련 아니야? 정말 특수부대 같은 그런 느낌이네요. 그걸 어떻게 보통 사람이 장비도 없이 그렇게 가지? 한편 절도 및 침입죄로 징역 5년 6개월을 선고받았던 히라오는요. 원래대로라면 작년 1월에 출소할 예정이었지만 희대의 탈주국을 벌인 대가로 징역 4년형을 추가로 선고받고 혹독한 수감 생활을 하게 됐습니다. 잘못한 건 잘못한 거니까 만기 출소를 하고 그러니까 반성을 충분히 하고 대가를 치르고 새 삶을 사는 게 낫지. 그걸 뭐 도망쳐갖고 어떻게 새 삶을 살겠어요. 죽을 뻔했어. 게다가 죽을 뻔했고. 미련하지. 쫓기는 사람들 도망자 19 5위를 공개합니다. 이것 착각해 체포된 마약 사범. 2011년 1월 26일 시가 200억 원의 마약을 밀반입한 혐의로 수배된 남성 A씨가 중국에서 김해공항으로 입국했는데요. 야, 당당히 왔다고? 밀항한 게 아니라 김해공항으로? 위조 요건이었나요? 경찰이 쫓던 마약 사범인 A씨가 당당히 입국한 이유. 이제 와서 날 잡아봤자 소용없어. 나 이제 죄가 없거든. 당시 마약 밀반입에 대한 공소시효는 10년으로요. A씨는 공소시효 만료 시점을 2011년 1월 10일로 계산. 공소시효가 끝나고 며칠 뒤 당당하게 공항을 통해 입국한 겁니다. 아, 공소시효가 끝나면 처벌 못하니까. 계산 잘못한 거 아니야. 10년을 참 잘도 도망 다녔네. 그런데 말입니다. 교활하게도 공소시효 제도를 악용한 A씨는 하나만 알고 둘은 몰랐습니다. 공소시효? 당신 공소시효 아직 끝나지 않았다고? A씨는 공항에서 즉각 경찰에 체포됐는데요. 거의 자수네 자수. 아니 공소시효 끝난 날을 잘못 계산한 거 맞죠 제 말이? 계산 잘못한 거죠. 그렇습니다. 네. 사실 A씨와 함께 마약 밀반입을 했던 공범 B씨가 2003년에 먼저 체포돼 재판을 받았는데요. 형사소송법 제253조 제2항에 의하면 공범이 해외 등으로 도피할 경우 다른 한쪽의 최종 심의 결정될 때까지 기간은 공소시효에서 제외됩니다. 맞네. 이게 조항이 엄청 많아요. 관련된 게. 그 멈춰지는구나. 멈추는 거예요. 아. 시간이 안 가. 거기는 안 쳐요. 그래서 해외로 도피한 A씨는 공범 B씨의 재판 기간인 1년 10개월 동안 공소시효가 정지. A씨의 공소시효가 끝나는 시점은 2012년 11월까지였는데요. 하지만 이 조항을 몰랐던 A씨는 자신의 공소시효를 딱 10년인 2011년 1월로 착각. 잘했다. 잘했네. 야 진짜 잔머리 쓰다 걸렸네. 아 근데 너무 쌤통이다. 제 자기 딴에는 10년 동안 잘 숨어 있었다고 생각했을 거예요 아마. 그러니까 생각해 보면은 미리 들어와서 법의 심판을 받았으면 편안하게 여생 보낼 수 있는 건데 10년도 날린 거죠 사실. 날린 거죠. 도망다니. 이제 와서 다시 쳐버리거든요. 또 쳐버리지. 법이 그렇게 허술하지가 않은데 어떻게든 그 사각지대에 있는 줄 알고 저러다가.
쫓기는 사람들 도망자 19 4위 공개합니다. 중국 1호 적색 수배자의 위장수. 2014년 4월 중국 당국이 국외로 도피한 적색 지명 수배자 100명의 명단을 공개했습니다. 그중에 맨 위에 오른 1호 수배자인 중국 저장성 원저우 전 부시장 양슈주. 그녀는 1996년부터 1999년까지 뇌물, 수수, 공금 횡령을 일삼으며 무려 446억 원에 달하는 불법 재산을 취득한 일명 중국의 부패 여왕이었습니다. 하지만 2003년 중국 당국이 조사에 착수하자 양슈주는 타국으로 도주, 무려 11년 넘게 도피 중인 상황이었습니다. 야, 11년 넘게 어떻게 안 잡혔죠? 와, 중국 공안도 서슬퍼런데. 그렇죠. 뭐 사람 하나 없는 밀림에 계속 숨어 살았나? 아예 눈에 안 띄게. 양슈주는 홍콩, 싱가포르, 이탈리아, 미국 등 전 세계 곳곳으로 도망을 쳤는데요. 이때 무려 29개의 가짜 신분증을 사용, 수시로 자신의 신분을 위장했습니다. 야, 29개를 어떻게 만들어요? 첩보 요원도 저렇게는 안 되겠다. 내가 이 나라 들어갈 때 뭘로 들어왔더라? 이러면서 싱가포르에서 막 이거 필리핀 뭘로 들어왔었지? 막 이러는 거 아니에요? 중국도 저 정도의 액수면은 전 세계 다 뿌려놨을 거 아니에요. 인터폴의 어떤 그런 협조 요청을. 이거 어떻게 다 피해 다녔을까요? 양슈주는 해외로 도피하기 전에 이미 미국 맨하튼의 고급 아파트를 구입, 미국 영주권도 취득을 했는데요. 자, 그런데 더욱 놀라운 건 미국 영주권을 가명으로 취득, 에이? 당당히 미국에 입국을 했습니다. 미국은 영주권 받기가 엄청 까다로운데 가명으로. 가명으로 영주권을 받는 게 가능해요? 이거 어떻게 한 거지? 영화 속 첩보요원처럼 철저하게 신분 세탁을 한 양슈주. 하지만 2004년 양슈주 소유의 맨하튼 아파트가 소송에 휘말리며 그녀의 진짜 정체가 들통났고요. 이후에 양슈주는 네덜란드로 도주, 정치적 망명을 신청했습니다. 이후 10년간 자유를 만끽하던 양슈주는 네덜란드에서도 추방될 위기에 처하자 2014년 위조 여권을 사용해 또다시 미국에 입국. 하지만 결국 미 이민 세관 집행국에 발각되며 미국에서 체포됐습니다. 미국과 중국의 인도 협상 끝에 양슈주는 도피 12년 만인 2015년 11월 중국으로 송환, 길고 긴 도주 생활에 마침표를 찍었습니다. 쫓기는 사람을 도망자 식후 3위를 공개합니다. 두 얼굴을 가진 남자. 2011년 11월 중국 산시성 양취안시 중국인민정치협상회의 위원인 44세 남성 추이스링이 갑작스럽게 체포되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허우진, 당신을 살인범으로 체포한다. 이름이 좀 다른 거 아니에요? 아까는 추이스링이라면서 경찰은 지금 체포한 이름이 허우진이라고 했잖아요. 허우진. 그죠? 이게 뭐 사람 잘못 보고 오인한 겁니까? 먼저 허우진이라는 인물에 대해서 설명드립니다. 16년 전 중국吉林성 창춘시에서 식당을 운영 중이던 허우진. 그는 식당을 찾은 한 손님과 갑자기 시비가 붙었고요. 말다툼 끝에 손님을 살해. 그리고 그 길로 어디론가 잠적했는데요. 공안은 용의자 허우진에 대한 특별수사팀을 구성해 공개 수배까지 했지만 그의 흔적조차 찾을 수 없었습니다. 그 이후 공안의 수사망을 피해 하얼빈시로 달아난 그는 그곳의 허술한 지역 행정 시스템을 이용해 이름을 추이스링으로 바꾸고 나이도 10살 줄여서 신분 세탁, 양취안시로 다시 도주했던 겁니다. 아니 시스템이 얼마나 허술하면 나이도 10년을 깎아서 이렇게 도망갈 수 있는 거예요? 근데 공안은 이렇게 되면 찾기가 너무 어려운 거 아니에요? 그럼 뭐 정보가 다 사라져버렸잖아요. 그렇죠. 살인자 허우진은 추이스링이란 이름으로 새 삶을 시작, 가구 사업가로 성공하며 큰 부를 축적했고요. 지역 사회 사업과 자선단체에 자신의 재산을 아낌없이 기부하며 지역민들로부터 큰 환심을 샀는데요. 뭐 아무리 좋은 일 한다고 해도 사람 죽였잖아요. 죄가 없어지는 게 아니죠. 진짜 사회에 기여하고 싶으면 자수를 했어야죠. 그렇지. 그게 진정한 사회 기여죠. 자, 그렇게 지역 유명 인사로 우뚝 서게 된 그는 급기야 2011년 5월 중국 인민정치협상회의 위원회 당선. 와. 중국 정치계에 입문까지 하게 됩니다. 아니 자기가 저지른 죄가 있으면 반성하고 살아야지 권력을 얻으려고 했단 말이에요. 저는 저 사람하고 아까 저기 쿡방하던 사람하고 정신세계가 비슷한 것 같아요. 아니 정치에 출마해서 선거가 되려면 도덕적으로 본인이 깨끗해야 되잖아요. 그런 생각이나 그렇지. 있었겠습니까? 어떻게든 숨어 살려고 그러는 거지.
2011년 도망자 허우준을 찾기 위해 심기일전에 재수사에 돌입한 공안은요. 당시 허우준의 전처와 아이들을 만나 그의 행방을 추궁. 집요한 수사 끝에 정치인 추이슬행의 실체가 살인범 허우준이란 사실을 파. 산시성 경찰들과 공조해 그를 체포하는 데 성공했는데요. 그런데 말입니다. 공안에 체포된 허우준은요. 늘 죄책감에 시달려 열심히 기부하고 살았습니다. 그간 발을 편히 뻗고 잔 적이 없었는데 붙잡혀 속이 시원합니다. 근데 죄책감 얘기를 이제 와서 한다는 거가 너무나 뻔뻔합니다. 그러니까 자발적으로 한 게 아니잖아요. 잡혔으니까 죄책감이 생긴 것 같은데. 그렇죠. 쫓기는 사람들, 도망자 19, 1위 후보 헤드라인을 공개합니다. 현재 멕시코에서 가장 악명 높은 마약 카르텔의 두목, 일명 엘 멘초라고 불리는 네메시오 오세게라 세르반테스인데요. 엘 멘초는 멕시코의 원조 마약왕 호아킨 구스만이 체포된 뒤 전 세계 마약 시장을 빠르게 장악하며 멕시코의 신흥 마약왕으로 떠올랐습니다. 엘 멘초가 이끄는 카르텔은 마약 유통, 판매뿐만 아니라 시민, 경쟁 조직, 군인, 병탈 등에 서슴지 않고 무자비하게 공격하는 아주 굉장히 위협적인 조직인데요. 그래서 미국 마약 단속국은요. 엘멘초의 카르텔은 전 세계에서 가장 위험한 5대 범죄 조직 중 하나입니다. 엘 멘초 체포를 위해 약 110억 원의 현상금을 걸었고요. 멕시코 정부 역시 약 16억 원의 현상금을 걸고 엘 멘초와의 전쟁을 선포했습니다. 하지만 이를 비웃기라도 하듯 엘 멘초는 양국의 추적을 따돌리고 여전히 도주 중인 상황인데요. 지금도 지금도. 사실 두 나라가 이렇게 힘을 합쳐 쫓고 있는데 잡히지 않는 것도 참 신기한 일이에요. 대단하다. 다른 나라로 아마 이동하지 않았을까요? 엘 멘초는 완벽하고 안락한 도주를 위해 일명 자신만의 왕국을 건설했습니다. 우선 엘 멘초는 멕시코 할리스코주를 카르텔의 주요 거점 지역으로 삼아서 해당 지역을 장악했는데요. 2015년 멕시코 군용 헬기가 할리스코주로 출동해 엘 멘초 체포 작전을 펼쳤지만 오히려 멕시코 군용 헬기가 엘 멘초 카르텔의 로켓포에 피격당하는 사건이 발생. 군대야 군대. 엘 멘초는 그만큼 할리스코주를 자신을 지켜줄 가장 안전한 도피처로 삼았습니다. 벙커 정도가 아니라 완전 반격도 가능하게. 아니, 그러니까 저 정도면 다른 나라보다 여기가 안전하지. 공성전을 하는 거네 진짜. 지난해 7월 전해진 소식에 따르면요. 멕시코 경찰은 멕시코 할리스코주 인근의 작은 시골 마을 엘 알시우아트레 병원에 엘 멘초가 주기적으로 방문한다는 정보를 입수, 해당 병원으로 출동했는데요. 놀랍게도 그곳은 평범한 일반 병원이 아니었습니다. 뭐야? 거기는 아무나 이용할 수 있는 병원이 아니에요. 그 조직 사람들만 드나들 수 있더라고요. 아무나 이용 불가. 병원 설립자는 바로 엘 멘초. 그곳은 신장 질환을 앓고 있던 엘 멘초가 자신의 건강을 위해 설립한 개인 전용 병원이었던 겁니다. 와. 그리고 그곳은 엘 멘초와 그의 조직원들, 그리고 그가 엄선한 일부 마을 주민들만이 치료를 받을 수 있었는데요. 당시 경찰은 엘 멘초가 지역 주민들을 매수, 그의 행방을 숨겨주는 대가로 일종의 거래가 이루어졌을 것으로 추정했습니다. 그리고요. 지난해 2월 엘 멘초의 아들 루벤 오세게라는 마약 밀매 혐의로 미국으로 송환, 뒤이어 자금 세탁원으로 알려진 그의 딸까지 체포됐지만요. 엘 멘초의 행방은 여전히 오리무중인 상황. 범죄로 축적한 돈으로 어딘가에서 호의호식하며 살고 있을 엘 멘초. 하루빨리 체포돼 더 이상 무고한 희생자가 나오지 않길 바랍니다. 2010년 7월 중국에서 전해진 소식. 허난성의 한 감옥에서 탈출한 펑치윤이 무려 19년 만에 자수했다는 소식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그 소식이 전해지자 안타까운 사연, 법이 그에게 선처를 베풀길. 펑치윤을 도울 방법이 없을까요? 자, 이렇게 펑치윤에 대한 동정 여론이 확산됐습니다. 진짜 이상한데요? 아, 이게 잘못 들어갔나 보다. 아니 그래도 탈옥했잖아. 탈옥을 눈 감아 줘도 될 정도로 너무 억울하게 들어갔나 보지. 1989년 12월 당시 18살이던 펑치윤은요. 어려운 집안 환경에 배고픔을 이기지 못하고 한 농가에 몰래 들어갔는데요. 바로 그때 소년의 눈에 띈 것이 있었으니 바로 1위안, 약 170원 상당의 지폐 한 장이었습니다. 아이고. 그리고 유혹을 이기지 못한 펑치윤이 주머니에 그 1위안을 넣으려던 그 순간 집으로 돌아온 집주인에게 발각. 두 사람은 몸싸움을 벌이게 됐고요. 이때 집주인은 부상을 당하고 말았다.
결국 절도에 또 집주인에게 상해를 입힌 혐의로 체포된 펑치윤에게 법원은 징역 6년형을 선고. 이후 소년은 감옥으로 이송됐는데요. 그러나 1991년 7월 혹독한 노동의 굶주림까지 지옥 같은 감옥 생활을 견디다 못해 펑치윤은 교도관의 눈을 피해 탈옥을 했던 겁니다. 그래도 어쨌든 어린 마음에 잘못된 선택을 한 거고 뭐 사실 처벌받아 마땅하긴 하지만은 18살 소년이 그 1위안 훔친 대가 170원 정도 징역 6년형은 너무 가혹한 것 같아요. 예. 신분을 숨겨 했던 그는 중국 전역을 돌아다니며 일용직을 전전 19년이라는 긴 세월 동안 외로움과 고통 속에서 살아야 했습니다. 2010년 삶이 또 다른 지옥처럼 느껴진 그는 결국 죽음을 결심하게 됐고요. 마지막으로 그리운 가족을 찾아갔습니다. 펑치윤, 네가 1위안 때문에 희생한 19년을 보상받는 건 자수하는 길밖에 없어. 가족과 친구들의 설득 끝에 무려 19년 만에 이렇게 자수를 결심하게 됐던 겁니다. 이후 펑치윤의 안타까운 사연을 들은 한 변호사가 그의 변호를 자청했고요. 또 법원에서도 과거 그의 상황을 고려해 형을 집행할 것이라고 전해졌습니다. 그리고 무려 19년간의 도망자 생활을 끝낸 펑치윤은 마지막으로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이제라도 내 진짜 모습을 찾을 수 있게 돼 행복합니다. 자, 오늘의 데스크 윤석호 형사님을 영상으로 만나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윤석호 경입니다. 이분이 그 범죄도시의 마동석 씨 캐릭터의 실제 주인공입니다. 자, 오늘 기사에 대한 총평을 부탁드려 보겠습니다. 기상천외한 방법으로 도주하고 수년간 도피 생활을 하는 범죄자들이 많지만 언젠가는 꼭 검거된다는 사실을 대한민국 경찰관으로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럼 오늘의 1위 기사 발표해 주시죠. 1위는 1위안 훔쳤다 19년 도망자 신세입니다. 고작 1위안뿐이 안 되는 금액을 절취하고 20년 동안의 시간 동안 도피 생활을 했는데 모든 범죄를 저질러서는 안 되지만 죄에 비해 너무 가혹한 도망 생활을 한 것 같아서 안타까운 마음에 1위를 선정하였습니다. 자, 오늘 프리한 데스크 윤석호 형사님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축하합니다. 이 의미가 너무 좋았네요. 단큰 녀석들 19 7위를 공개합니다. 장난감 뽑기 기계에서 나온 모모. 2018년 9월 미국 뉴햄프셔주 경찰이 공식 SNS에 한 영상을 업로드하며 공개 수배를 했습니다. 뭐지? 뭐죠? 에? 뭐야, 깜짝이야. 애기 아니에요? 아니, 인형 뽑기 기계에서 지금 아이가 나오는 거 아니에요? 뭐야? 저기서 애가 왜 나와요? 아동 학대인가? 자, 이게 바로 경찰이 영상 속 남성을 공개 수배한 이유입니다. 34세 남성 안토니 헬린스키는 뉴햄프셔의 한 쇼핑몰에 방문했다가 아, 저건 내가 정말 갖고 싶었던 건데 저거 어떻게 뽑지? 장난감 뽑기 기계에 들어있는 게임기가 갖고 싶은 나머지 자신의 어린 딸을 뽑기 기계 안으로 들여보내서 빼오도록 한 거예요. 진짜. 뭐 천벌받아라, 넌 진짜. 아니, 무슨 딸이 무슨 서커스도 아니고 저기 얼마나 좁은데 저기다가 딸을 구겨 넣어요. 저기- 저 구겨 넣은 거잖아, 저 완전히. 그리고 저 만약에 끼워서 사고 나면 어떡하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아니, 아빠가 돼가지고 저게 할 짓이 너무 좀 황당해가지고. 해당 영상이 화제가 되고 경찰의 집요한 추적이 시작되자 공개 수배가 됐던 아빠 안토니는요, 결국 자수했습니다. 그런데 조사 도중에 밝혀진 충격적인 사실. 아빠 안토니의 직업이 놀랍게도 중학교 교사였습니다. 아이들을 바른 길로 이끌어야 할 교사가 정작 자신의 딸에게는 도둑질을 가르친 거죠. 아니, 선생님이 모범을 보여야죠. 뭘 배웁니까, 저런 인간. 나 지금 저 딸이 너무 불쌍해. 아버지로서 그리고 선생으로서 제발 부끄러운 줄 알고 반성 좀 하시기 바랍니다. 간 큰 녀석들 19 6위 공개합니다. 간 큰 도둑이 훔친 물건의 정체. 지난 9월 홍콩의 한 술집가가 출장으로 잠시 집을 비운 사이 3인조 도둑이 침입. 이들은 서예작품과 고가의 옛날 우표, 청동 주화 등 무려 7,440억 원에 달하는 예술품을 훔쳐 달아났습니다. 그런데 도난된 물품 중 유독 이것 때문에
집주인뿐 아니라 중국 전역이 발칵 뒤집혔습니다. 국보급 보물 막 이런 거 아니에요? 도둑이 훔쳐간 것은 바로 마오쩌둥의 친필 쪽자였습니다. 이러면 당연히 국보 아닙니까? 거의 국보급으로 추앙받죠. 네, 저걸 뭐 아무나 구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돈으로 살 수 있는 것도 아닐걸요? 저걸 누가 팔아? 근데 한두 가지도 아니고 가치를 그러면 알고 가져온 거지. 난 그런 게 궁금해. 잘 아시다시피 마오쩌둥은 중국의 공산주의 혁명가이자 제1대 국가주석으로요. 지금도 여전히 14억 중국인들의 존경을 받고 있는 인물입니다. 그리고 마오쩌둥이 직접 쓴 이 족자, 홍군 제4사령부 정치부 포고는요. 마오쩌둥을 비롯해서 주더, 천이 등 중국 공산당 초기 지도자의 도장이 나란히 찍혀 있어서 정말 국보급 가치를 띠고 있습니다. 돈으로 가치를 매길 수도 없지만 굳이 매겨본다면 약 3,400억 원에 달한다고 합니다. 이거는 중국 사람들한테는 약간 중국 정부의 자존심 같은 그런 거일걸요? 중국 공안들이 뭐 가만히 있지 않을 것 같고요. 어떻게든 잡겠죠. 그런데 말입니다. 이 도둑들은 정말 놀랍게도 자신들이 훔친 물건의 가치도 전혀 모르고 있었습니다. 이 도둑들은 족자를 훔친 것도 모자라 더 어처구니 없는 짓을 저지르고 말았는데요. 아우, 이건 왜 이렇게 길어? 들고 다니기 너무 불편하잖아. 마오쩌둥의 친필 족자의 길이가 약 2.8m였는데요. 가지고 다니기 불편하다는 이유로 이 족자를 반으로 찢어버린 겁니다. 찢었어? 아니, 이건 문화재 훼손 아니에요. 그렇게 반으로 갈라진 족자는 각각 미술품 수집과 장물아비 구매자에게 단돈 7만 원이란 헐값에 넘겨졌습니다. 자, 그런데 불행 중 다행이라고 해야 될까요? 족자의 구매자가 뒤늦게 공안의 공개 수배를 보고 바로 신고해서요. 반으로 찢어진 족자를 되찾을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도난당했던 족자의 주인은 족자를 도난당하고 입원 치료까지 받았어요. 이게 또 반으로 찢어졌다니 너무나도 가슴이 아픕니다. 한편 현재 경찰은 주변인들의 제보를 통해 관련 용의자들을 빠르게 체포했고요. 도주 중인 나머지 범인들 역시 계속 추적 중에 있다고 합니다. 중국의 어떤 역사 뭐 이런 거 여부를 떠나서 중국인들에게는 정신적 지주인데 문화재가 훼손됐다는 점에서는 뭐 가슴 아픈 일이겠고요. 와, 모든 중국인들의 마음도 좀 슬픔에 빠지지 않았을까. 간 큰 녀석들 19, 5위를 공개합니다. 이 시국에 열린 파티, 그 반전은 지난 3월 25일 급증하는 코로나19 확진자에 결국 콜롬비아 정부는 전국에 자가격리령을 내렸습니다. 하지만 자가격리령이 넉 달을 넘기면서 수많은 사람들이 불안과 우울을 호소했죠. 그런데 8월의 어느 날 밤, 이 시국에 시끄럽게 파티를 하고 있어요. 코로나19가 우리 마을 전체로 확산될 거라고요? 한 건물에서 자가격리령을 어기고 파티가 열리고 있다는 신고였죠. 이 시국에 파티를 연다는 건 정말 아무 눈치도 없고 개념이 없는 행동이네요. 요즘 같을 때 그러면 안 되죠. 네. 결국 파티를 단속하기 위해 2명의 경찰이 출동했고요. 이후 새벽이 돼서야 복귀한 두 사람. 단속 중에 시비가부터 좀 늦었습니다. 그래도 다 잘 해산시켰습니다. 하지 말라는 거 안 하면 되는 거 아닙니까? 그죠? 집에서 혼자 파티해, 홈파티. 자, 그런데 이게 대체 무슨 일일까요? SNS에 공개된 한 영상. 잠깐만, 지금 저 뭐야? 저 색깔 뭐야? 와, 경찰이 더 신나게 놀고 있네. 그렇습니다. 이 시국에 다닥다닥부터 신나게 몸을 흔들어대는 사람들 속에서 두 경찰은 정말 무슨 배짱인지 허리춤에 총까지 차고 한 술 아니 두세 술은 더 떠서요. 세상 흥겹게 부비부비를. 그러고 나서 한바탕 충판을 벌여 경찰서 복귀가 늦어지자 단속 도중 실랑이가 있었다며 뻔뻔하게 거짓말을 했던 겁니다. 이렇게 되면 정말 열심히 일하시는 다른 경찰까지 욕을 먹게 되잖아요. 이게 정말 바보 같은 행동 아닙니까? 이후 파티에 참석했던 한 사람이 자신의 SNS에 이 영상을 올리면서 코로나19 사태 파티에서 춤춘 경찰들이라는 제목으로 전 세계에 보도됐고요. 이후 경찰 당국에서도 내사의 착수에 책임을 가리고 해당 경찰들에게 마땅한 징계를 내리겠습니다. 민중의 지팡이지 않습니까? 다신 이런 간 큰 민폐짓은 하지 않길 바랍니다. 간 큰 녀석들 19, 4위를 공개합니다. 점점 생선한테 질까 봐 두려워지고 있습니다. 생선 기사에 제일 빵 터졌나 봐. 저는 이미 마음이 없기 때문에. 뭐 하는 거야? 드디어 나왔네요, 생선 가게. 여러분 오래 기다리셨습니다.
자, 두 기자님 혹시 마트나 시장에서 생선을 살 때 어떻게 고르세요? 눈 보죠, 눈. 눈 많이 보죠. 눈 봐야 돼요. 보통 이 눈이 맑은 생선을 마트에서 사는 경우가 많은데요. 괜찮네요. 그런데 말입니다. 사진 속 이 신선해 보이는 이 생선을 판매한 쿠웨이트 한 생선 가게 주인이 경찰에 체포된 걸로도 모자라 폐업 수순까지 밟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신선한 생선을 파는데 왜 잡아가요? 아니야, 그 눈이 좀 너무 맑긴 해. 아니면 저거 있지. 요새 왜 생선을 비싸게 팔려고 그 안에다 막 납을 넣던지 좀 무겁게 무게를 만드는, 늘리든지. 예, 그런 아니야. 것들이 있거든. 눈이 인위적이야. 난 저 눈을 주목하고 있어요. 자, 이 사연은 2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2018년 9월 쿠웨이트에 사는 남성 나세르는요. 생선 가게의 생선들과 일일이 아이 컨택트를 한 뒤 유독 희고 맑은 눈을 가진 생선 한 마리를 사들고 집에 왔는데요. 그런데 그때 생각만 하면 아찔해요. 너무 깜짝 놀라서 소리까지 질렀다고요. 그를 놀라게 한 것은 생선의 눈 때문이었습니다. 저거 장난감 눈 파는 거잖아요. 자, 그렇습니다. 나세르가 본 생선의 눈은 인형에나 붙이는 가짜 눈이었고요. 가짜 눈 뒤에 숨겨져 있던 생선의 눈은 그야말로 흐리멍텅 그 자체. 자, 이 위에 자신이 속았다는 사실에 분노에 휩싸인 나세르는 생선 가게 주인을 경찰에 신고했는데요. 경찰 조사 중 해당 생선 가게 주인은요. 이러면 생선이 좀 신선하게 보일까 싶어서 그래서 그랬어요. 이후에 소비자를 기만한 생선 가게는 당연히 폐업 수순을 밟게 됐다고 전해졌습니다. 별 정신 나간 사람들이 이렇게 전 세계 많구나. 근데 저걸 어떻게 안 들킬 거라고 생각하지? 나 그게 더 황당하네. 한편 이 황당한 사건이 보도되자 전 세계 누리꾼들의 패러디가 쏟아졌습니다. 자, 생선 옆에 컬러 콘택트 렌즈 사진을 넣고 우리 가게 생선은 렌즈를 안 껴도 신선합니다 라는 문구를 새기기도 했고요. 또 셀피 사진과 다양한 물건에 저렇게 가짜 눈을 붙인 사진을 SNS에 게시하며 생선 가게 주인의 어이없는 간큰 꼼수를 비난하기도 했습니다. 한큰 녀석들 19 3위 공개합니다. 중국 쿨했던 교통사고의 전말. 이번 특종은 지난 9월 11일 중국 장쑤성 난징에서 발생한 사건입니다. 이 사건은 CCTV에 생생하게 포착됐습니다. 은색 승용차 한 대가 평행 주차를 하려고 하는데요. 박았어. 그런데 다행히 인근에 있다가 접촉 사고를 목격했던 흰색 차량 주인. 너무 죄송합니다. 제가 차를 긁었네요. 보아하니까 살짝 긁힌 것 같은데 도색비만 좀 챙겨주세요. 쿨워터 향 뿜뿜하는 흰색 차량 주인 덕분에 따로 보험사에 연락하지 않고 그 자리에서 원만하게 합의하며 마무리됐습니다. 근데 주인이 근처에 있으니까 바로바로 미안하다 하고 또 주인도 받은 거 아닙니까? 그렇죠, 다 해결된 거네요. 네, 사고를 낸 은색 차량의 주인도 이렇게 잘 마무리가 된 줄 알았습니다만 며칠 뒤 은색 차량의 주인에게 걸려온 전화 한 통. 난징 도로에서 뺑소니 쳤죠? 지금 바로 서로 와주시죠. 뺑소니라니 분명히 차 주인과 합의했는데 접촉사고를 내고서 연락처도 남기지 않고 도주했다며 공안국으로 출두하라는 전화였던 거죠. 차 주인이랑 합의하는 것도 CCTV 영상에 다 찍혔잖아요. 근데 저거는 모르고 이제 그 연락처 교환 안 했겠지. CCTV 영상 속에 찍힌 쿨한 흰색 차량의 주인은 가짜. 그러니까 진짜 차 주인이 아니었던 겁니다. 헐, 나 저거 몰라. 우연히 길을 지나가다가 접촉사고를 목격한 그는 정말 간도 크게 쿨한 차 주인 행세를 하며 합의금을 가로챈 뒤에 현장을 유유히 떠났던 거죠. 그리고 뒤늦게 현장에 나타난 진짜 흰색 차량의 주인은 자신의 차가 긁힌 것을 확인한 뒤 공안에 뺑소니 신고를 한 거였습니다. 진짜 강 큰 게 저렇게 했는데 갑자기 차 문 열리는 삑 소리 나면서 주인이 나타나. 미안하고 가는 거죠. 뭐. 아니지. 이거 저기 안 계신 줄 알고 저 처리해 드리려고 그랬습니다. 그러면 되지. 역시 타고났어. 참고 있는 거야. 이후에 이 소식이 전해지자 사기꾼 순발력 하나는 인정이라며 중국의 누리꾼들의 황당하다는 반응이 이어졌는데요. 남의 차 사고에 합의금을 꿀꺽한 대담한 사기꾼. 꼬리가 길면 밟힙니다. 밟히기 전에 지금이라도 자수하고 광명 찾길 바랍니다. 한큰 녀석들 19 1위 후보 헤드라인을 공개해 주세요.
중독적인 맛으로 사람들의 입맛을 사로잡은 대박 맛집들. 자꾸만 손이 가는 그 맛에 일명 마약 김밥, 마약 떡볶이 등으로 불리며 단골들의 사랑을 받는데요. 거기 이제 그런 데 가보면은 꼭 특별 레시피가 있더라고요. 특제 소스가 있고 그것만 공개 안 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네. 궁금해하는 건 바로 그거잖아요. 맞아요. 자, 그런데 말이죠. 중국의 한 맛집에서 상상을 초월하는 특급 레시피가 공개돼 언론에 대서특필됐습니다. 중국 푸젠성 샤먼시 하이창구의 한 식당. 이곳은 명절 단오절에 중국에서 먹는 중국 전통 주먹밥 쫑즈 맛집으로요. 이곳을 찾은 사람들은 다른 집 쫑즈보다 더 쫄깃해서 좋아요. 자꾸 생각나는 중독적인 맛. 이번 주에만 3번째 방문이요. 라며 극찬했는데요. 연일 단골이 줄을 서자 식당에서는 쫑즈 온라인 판매까지 하며 사업을 키워갔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식당이 폐업, 업주인 저우무화가 체포되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어느 날 시장감독관리국에서 식품 안전을 위한 식당 현장 감사를 하던 중 밝혀진 쫑즈 비밀 레시피의 충격적인 정체. 바로 쫑즈 반죽에 세제나 살충제 등의 원료로 사용되는 독성 화학물질 붕산이 첨가됐던 겁니다. 붕산을 왜 넣어요? 음식에? 붕산은 사람이 붕산을 단 1g만 섭취해도 현기증, 설사, 혼수 상태 등의 증세를 유발하고요. 만약에 성인이 붕산 약 15g을 섭취할 경우에는 사망에까지도 이를 수가 있습니다. 좋나 봐. 그래서 중국은 물론 대부분의 국가에서 식품에 붕산을 첨가하는 것이 법적으로 금지돼 있는데요. 중국의 쫑즈 식당 조사 결과 식당에서 발견된 쫑즈와 돼지고기 완자 속에 1kg당 약 103mg의 붕산이 첨가된 것이 밝혀졌습니다. 아니 그 저희가 저는 궁금해요. 대체 저걸 왜 넣은 거예요? 붕산을 넣은 쫑즈가 식감이 너무나 좋아서 그랬습니다. 더 맛있는 쫑즈를 만들어 단골을 확보하려고 음식에 붕산을 첨가했다는데요. 한편 이 식당에서 붕산 쫑즈를 판매한 사실이 알려진 뒤 사람들은 자기가 먹을 거였으면 붕산을 넣지 않았을 것이라며 대분노를 했습니다. 아무리 돈이 좋고 식당에 줄 서게 하려고 해도 그렇지 사람 먹는 음식이 약을 탄다는 게 아니 본인이 살인자가 될 수도 있는 거잖아요. 손님들을 기만하고 해를 끼친 업주 저우무화는 유해 식품을 제조 판매한 혐의로 법원으로부터 징역 6개월, 벌금 5,000위안, 한화로 약 84만 원을 선고받았다고 합니다. 워싱턴 DC의 한 명문대학교에서 아프리카계 미국인의 역사를 가르치는 역사학과 교수 제시카 크루거. 그녀는 과거 흑인 노예 제도에 대해 열정적으로 연구하고 흑인의 인권 향상을 위해 노력하면서도 관련 학술 서적도 출판했고요. 그리고 그 공로를 인정받아 흑인 해방 운동을 실천한 유명 흑인 인권 운동가의 이름을 딴 해리엇 터브먼 상과 프레드릭 더글러스 상의 최종 후보에까지 오르기도 했습니다. 대단한 분인 것 같은데 좋은 일도 많이 하신 분이죠. 오늘 대단한 분이라고 단정 짓기가 되게 힘들죠. 1위 후보니까 또 그런데 지난 9월 3일 제시카 크루거 교수가 SNS를 통해 밝힌 충격 고백. 난 겁쟁이입니다. 이 모든 거짓말을 끝내고 싶었지만 용기가 없었어요. 그녀가 말한 거짓말의 정체는 바로 자신이 흑인이 아닌 백인이라는 것. 에? 흑인이 아니었다고요? 백인이어서 흑인 행세를 한다는 게 이게 아니 저는 저걸 왜 속였는지 이해가 좀 인종적 특징이라는 게 있어서 가능할지가. 제시카 크루거 교수는 강의 중인 대학은 물론 학술 활동을 하는 동안 주변의 자신을 흑인이라고 소개해왔는데요. 하지만 그녀는 사실 미국 미주리주의 캔자스시티에서 태어난 금발의 백인이자 유대인이었습니다. 아니 본인은 흑인을 소개하면 주변에 어릴 때 친구들, 가족들 다 볼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게 용납이 됩니까? 바로 들통날 거짓말을 왜 하지? 대체 그러면 어떻게 속이게 된 거예요? 가족들은 그녀가 흑인 인권 연구를 하는 건 알았습니다. 그런데 흑인 행세까지 하는지는 몰랐다고 하고요. 그리고 제시카 크루거 교수가 흑인 인권 활동을 하며 교류한 지인들조차 그녀가 백인이라는 사실을 전혀 알지 못했다고 합니다. 사람들을 속이기 위해 아주 철저히 숨기고 연기한 그녀. 크루거 가족, 지인들의 말에 따르면 자신의 엄마가 투병 중일 때도 심지어는 어머니의 장례식 때도 참석하지 않고 가족들을 철저히 외면했다고 합니다. 대체 왜 인종을 속인 겁니까? 제시카 크루거의 주장에 의하면요. 전 어릴 때부터 내 자신이 흑인의 정체성을 갖고 있다고 생각했어요.
스스로를 흑인이라 생각하는 정신건강 문제와 싸워왔고 어린 시절의 거짓말이 지속되다 못해 더욱 커졌다고 변명했는데요. 무슨 소리야? 실제 크루그는 흑인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장학금을 수령하는가 하면요. 아. 소수 인종 학생들을 우선으로 하는 해외 연구 장학생에 선발되는 특혜를 누리기도 했다고 합니다. 소수의 힘없는 사람들이 받으려는 장학금을 자기가 가로채버린 거야. 그러니까 저 사람 아니었으면 받을 수 있는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이 못 받은 거 아니에요. 제시카 크루그의 만행이 밝혀진 후 학교에서 조사에 착수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그러자 그녀는 바로 사직서를 제출했다고 합니다. 잘리는 거로 안 되고 뭔가 더 책임져야지 책임져야지. 조사를 해야 됩니다. 처벌 받아야죠. 양심을 팔아 다른 이의 권리를 낚아챈 흑인 위장 교수 제시카 크루그. 사기로 만든 인생은 결코 당신의 것이 아닙니다. 자, 오늘의 데스크 송현석 기자님을 영상으로 만나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자, 오늘 저희 기사에 대한 총평 전해주시죠. 강 큰 행동을 하는 사람들이 남들은 다 알고 있는데 본인만 남들이 모른다고 생각한다는 게 공통점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주제 1위 기사는 무엇일지 발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의 1위는 중독적인 맛집의 비밀 레시피입니다. 사람들의 건강을 악화시킬 수 있는 식품을, 그것도 아이들이 먹을 수 있는 식품을 자신의 돈벌이를 위해서 아무렇지 않게 사용했다는 점 자체가 사람들의 건강뿐만 아니라 사회 전체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생각에 1위로 선정했습니다. 자, 오늘 프리랜 데스크 송현석 기자님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아, 축하합니다. 아,